공감 수업의 두 번째 전략으로서 정서적 공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정서적 공감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정서적 공감 전략의 두 가지 전략, 즉 성취 정서 관리 전략과 공감적 소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정서적 공감이 필요할까요?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수업 컨설팅 과정에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업은 들어가면 정말 힘을 얻어서 나온다. 기분이 좋아져서 나온다. 그 수업이 기다려지고 그 수업에 가고 싶다. 그리고 어떤 수업은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수업에 가서 보면 굉장히 다운이 되고 끝나고 나면 뭔가 좀 에너지가 뺏긴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수업은 수업에서 학생들의 정서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정서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적 노동이라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든가 좌절감을 느낀다든가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그러한 부정적 정서를 계속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게 하는 그러한 것을 정서적 노동이라고 합니다. 자,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진 수업과 정서적 노동이 이루어진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이 공감이 되는 수업이고 어떤 수업에서 학생들은 학습의 효과가 더 높아지고 수업의 분위기도 달라질까요? 정서적 공감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정서적 공명이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즉, 교수님이 느끼는 정서와 학생들이 느끼는 정서가 같이 공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부정적 공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 공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만 수업을 즐겁게 하시고 재밌지? 그리고 교수님만 열정을 가지고 수업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수업에서 같이 즐겁고 같이 열심히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서적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서적 공명이 이루어질까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정서적 공명을 위해서 성취 정서 관리 전략과 공감적 소통 전략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정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로이라는 학자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서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정서를 찾아봤더니, 연구를 통해 찾아봤더니 총 8가지의 정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8가지 정서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정서가, 그 다음에 정서가 활성화되었느냐 비활성화되었느냐에 따라서 2x2 크게 4가지 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이면서 활성화된 정서, 그러면서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를 보시면 즐거움, 희망,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이면서 비활성화된 정서를 보시면 지루함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으면서 부정적인 정서는 화, 불안, 수치심 같은 것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업 시간이 즐겁다. 그 다음에 이걸 배운 다음에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직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떤 희망감이 생기고 수업에서 자긍심,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러면 수업 효과가 매우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수업이 지루하다. 수업에서 계속 실패하는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 수업은 효과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긍정 활성화 정서는 극대화시키고 부정, 비활성화 정서는 제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화, 불안, 수치심. 자, 이 세 가지는 수업의 효과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치심을 느낀 후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나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치심을 느끼면 더 열심히 합니다. 두고 보자. 다음엔 나는 더 잘해서 나는 더 칭찬을 받고 싶을 거야. 화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나는 극복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 불안, 수치심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잘 확인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긍정 활성화 정서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 희망이라는 것은 성공적으로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지각과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경우는 목표가 적절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동기적 에너지가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절한 목표와 계획과 에너지를 갖게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먼저 적절해야 됩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목표,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는 목표, 그 다음에 너무 멀리 있지 않는 목표,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여기서 나는 좋은 학점을 받을 거야,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거야 와 같은 퍼포먼스에 초점을 둔 목표가 있고요. 나는 이 수업에서 통해서 어떤 걸 배울 거야, 그래서 나의 능력을 어떤 것들을 높일 거야 라와 같은 학습 목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학생들은 아예 목표도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구체적이면서도 자기 수준에 맞는 목표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면담을 하면서 했던 얘기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교수님이 과제를 내줬는데 수업 시간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즉각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온라인에서는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교수님이 지침도 잘 안 주는 경우 얼마의 분량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뭘 포함시켜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떤 주제로 어떤 과제를 해 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과제 수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학기 시작할 때 모든 과제에 대한 목표들, 그리고 그 목표가 어떤 중요한 준거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각 준거들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것들, 이런 것 같은 각 과제마다 다양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과 설명을 해서 온라인상에 올려놓으신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애들이 그걸 먼저 보고 내가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과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와 함께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도 쉽게 세울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실러버스나 아니면 특히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 더욱더 보다 아주 주별로 구체적인 목표와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이나 학생들의 과제나 과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될지 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학생들한테 제시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은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즐거움인데요. 자, 수업이 즐거우면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고 성취도도 좋아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즐거움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이와 같은 어떤 게임과 같은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수업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이나 판단이나 평가보다는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수업을 가보면 수업이 다운되고 애들은 머리를 수그리고 있고 뭘 봐도 답을 안 하고, 이런 수업의 특징은 교수님께서 계속 아이들에게 부정적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애들이 답을 못 맞추면 내가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틀렸어 임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 피드백을 주게 되면 애들이 답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즐거움을 얻게 되겠죠. 근데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아, 미안. 내가 질문을 조금 어렵게 했는가 보구나. 내가 다시 질문할게. 아니면 내가 질문을 조금 추상적으로 했구나. 내가 다시 질문할게. 그래서 그 아이가 왜 모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춰서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 내지는, 야, 너는 정말 창의적으로 대답을 한다. 오답에 대해서입니다. 창의적으로 대답을 한다. 내가 물어본 관점은 이 관점인데 너는 이 관점에서 답을 하네. 이런 형태로 어떤 답을 못하는 게 네가 몰라서 무식해서 이런 문제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너무 어렵게 했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관점을 잘못 이해했거나 이런 형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 아이들은 그런 수업에서는 아이들은 정말 편하게 답을 하고 교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수업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미피케이션인데요. 자, 부산대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님 수업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 교수님이 쿠폰을 갖고 수업에 들어오세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음료 쿠폰, 과제, 1회 과제 면제권, 1회 결석권, 1회 지각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름대로 능력치를 측정을 해서 아이들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에픽 단계, 레전드 단계, 신화 단계 레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이 수준에 와 있다 라고 레벨증을 주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애들 수업을 할 때 약간 게임처럼 수업의 흐름과 운영을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긍정 활성화 정서로서 마지막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심이란 것은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수업 컨설팅을 가보면 대학마다 아이들의 자존감이나 자부심이 조금씩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존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 감정이 들어서 수업에 대한, 교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 태도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은 학과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일수록 더욱더 아이들에게 조심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존중해 주고요.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학기 초에 너희들이 이 정도밖에 못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장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아이들에게는 존댓말을 써주고 계속 존중해주고 아이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너희들 수업 끝나는 때까지 한 명도 졸지 않고 수업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형태의 존중의 용어들을 써주는 것도 자부심을 성장시키는 데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제나 수업에서의 난이도를 줄여서 그 아이들에게 적정 수준으로 맞춰준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성취감을 느끼게끔 나의 수업에서 계속 정답을 맞추고 있고 계속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부심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긍정 활성화 정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부정 성취 정서, 부정 비활성화 정서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루함인데요. 지루함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지루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지루함을 느끼는 가장 큰 요소는 내가 왜 이 내용을 배워야 되지? 이 내용을 배워서 내가 잡이나 직업생활이나 삶에 어떤 특정한 관련성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학과에 왔고 어쩔 수 없이 이 과목을 듣고 있고 이런 경우 지루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이들에게 수업 내용과 아이들의 삶과의 관련성을 증진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떤 내용인데 이건 너희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취업을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에서 교사가 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배울 건데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졸고 있는 아이들, 수업에 재미없어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깨워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거다. 이건 현장 교사들에게 정말 필요하면서 중요한 얘기다 라고 하면 수업에 집중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지루함을 낮추는 전략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그러한 심리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님 수업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냥 독해를 가르치시는데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독해를 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오늘 또 재밌게 수업을 해볼까? 자, 두 가지 내용을 가져왔어. 하나는 CNN에서 얘기하는 정치와 관련된 내용의 독해고 하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얘기하는 북극곰에 대한 얘기야. 어떤 걸 가지고 독해를 해볼까? 그러면 애들이 막 손을 들어서 어떤 걸 가지고 합시다 하고 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것처럼 수업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한, 실제 선택은 하는 건 아니죠. 결국 독해를 하긴 하는데 어떤 걸 할 것인지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오늘 철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작문을 할 때 영희를 가지고 작문을 해볼까?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철수는 뭐뭐 했다고 작문을 하면서 계속 애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한 얘기를 줍니다. 애들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좌절감인데요. 수업에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잘못됐다, 루저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대학 교수님의 수업을 봤는데 미국의 최고의 어떤 교수님들 상을 줬던 수업이었는데요. 그분의 수업에서는 실수를 축하해 줍니다. 셀러브레이트 해 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가에 초점을 둬서 가장 큰 실수와 그걸 통해서 큰 배움이 있었던 학생을 선정을 해서 다 같이 축하해 주는 그런 자료를 갖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막 대학에 들어왔어. 너희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 교수인 나도 실수를 많이 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좌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것을 답을 잘못했는데 이걸로 통해서 너는 뭘 배웠니? 라고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해서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면 실수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더 배우고 열심히 하게 했다는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정 성취 정서를 낮추고 긍정 성취 정서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즐거움과 희망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고요. 지루함과 좌절감과 수치심이 느끼게 하는 정서적 노동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수업을 하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정서적 지지를 위한 또 다른 전략으로서 공감 소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소통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 전략으로서 학생들 마음 살피기 전략과 소통의 단절을 해결하는 맹인 영역 없애기 전략, 그리고 심화 전략으로서 따뜻한 수업 만들기 전략과 공감적 소통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살피기 활동은 제가 학부 수업에서 모든 수업에서 썼던 전략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업 시작하는 순간 저는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출석을 부르고요. 아이들끼리는 자동적으로 한 5명 정도 팀이 된다면 매 각각의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의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마음이 어땠어? 그러면 그 아이는 오늘 내 마음은 감정을 얘기합니다. 어땠어?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모두 다 한 번씩 질문을 받고요. 자기의 마음과 이유를 얘기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조금 오그라든다고 표현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이걸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 수업에서 이 활동이 정말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나하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비슷한 이유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끼리 친밀감을, 나를 공개하고 아이들을 알 수 있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 수업에 들어오면서 오늘 내 마음은 어땠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에서도 공감적 소통을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님들도 이런 아이들의 얘기를 할 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요즘 대학생들은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맹인 영역 없애기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교수님이 알고 있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인데요. 자, 교수님도 알고 학생도 알고 있는 수업의 영역은 공개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전한 수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밀 영역은 교수님은 알고 있지만 학생들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내가 수업 준비를 많이 못 해와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교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애들은 모를 수가 있겠죠. 문제는 맹인 영역인데요.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은 알고 있지만 교수님은 모르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은 라떼이즈 홀스, 라떼는 말이야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교수님이셔 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나는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나는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어. 이 앞에서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이런 영역이 많으면 맹인 영역이 커지고요. 맹인 영역이 커지면 그 수업은 소통이 안 되고 많은 문제점을 만들게 됩니다. 미지 영역은 교수님도 모르고 학생도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 같은 외부 전문가가 가서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맹인 영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3.3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한 학기가 시작한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 아이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이 수업에서 계속 발전시켰으면 좋은 거 3가지, 개선시켰으면, 이것만 꼭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3가지를 쓰게 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쓰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적 조회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총대가 걷어서 가져오게 교수님은 나가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쓰고 싶은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업에 대해서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막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방법을 썼었는데, 어떤 애들이 이런 말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수님, 1시간 동안 음을 34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몰랐던 수업에서 학생들이 보는 관점을 알 수가 있고, 이것만 바꿔도, 이 맹인 영역만 바꿔도 수업이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전략으로서 마음 살피기 전략과 맹인 영역을 없애는 전략 2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공감적 소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화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빠르게 질문을 할 테니까 생각 없이 그냥 바로바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구름은 무슨 색깔인가요? A4 용지는 무슨 모양인가요? 젖소는 무엇을 마시나요? 라고 했을 때 실제 많은 분들이 우유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과 A4 용지와 젖소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하얗다라는 생각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자극들이 뒤의 생각과 연결이 돼서 유사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화 효과가 있는데, 제가 수업을 들어가 보면 어떤 교수님이 자기 수업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점화 효과, 야, 너 또 졸고 있네, 일어날래? 내 수업 시간에 너는 또 스마트폰 보지 마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10분마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애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수업은 재미가 없고 졸고 있고 물어봐도 답도 모르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런 개념으로 머릿속에 점화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해주시고 이렇게 긍정적 피드백을 계속 준다면 긍정적 점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업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뜻한 수업과 차가운 수업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수업은 칭찬과 격려의 말, 그 다음에 교수님 굉장히 활발한 몸짓, 긍정적인 몸짓,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실수를 해도 되는, 그 다음에 긍정적 피드백을 주시는 공감의 말을 하는, 교수님께서 감사의 말을 하는, 야, 너희들 오늘 한 명도 안 졸았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집중해줘서 존중과 배려의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요. 차가운 수업에서는 비난의 말, 책망의 말, 꾸짖는 말, 굳은 표정, 그 다음에 정답만을 요구하시고 틀린 답에 대해서는 부정적 피드백을 주시고 애들이 순종하길 바라고 엄격한 통제 속에서 그 다음에 명령의 말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카메라를 뒤에 하나 설치해 놓고 누가 촬영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수업을 요즘 핸드폰으로도 촬영이 됩니다. 수업을 촬영한 다음에 교수님께서 따뜻한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차가운 수업을 하고 계시는지 교수님의 표정이나 몸짓들이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권위적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런 것들만 바꿔도 굉장히 수업 분위기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감적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마음으로 듣기와 마음으로 말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소통을 할 때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한다면 공감적 화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으로 듣기는 배려하면 듣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시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가, 자, 상체를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있는 모습은 난 너의 말에 관심이 있다, 듣고 싶다, 경청을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얼굴 표정, 거울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과 유사한 표정. 상대방은 찌푸리했는데 웃으면 안 되겠죠. 상대방과 유사한 거울 표정을 지어주면서 이렇게 듣는 것을 배려하며 듣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존중하며 듣기인데 이 존중하며 듣기는 학생이 얘기할 때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아니야, 틀렸어. 너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구만. 다음 학생 얘기해 볼래? 이것은 존중하며 듣기가 아니죠. 그죠? 마지막 끝까지 얘기할 때까지 끼어들지 않고 때로는 재준수를 해줍니다. 아, 방금 네가 했던 얘기는 이거 맞아? 때로는 질문도 하죠. 나 이거 궁금해서 네가 한 얘기 중에서 이게 궁금한데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니? 이렇게 끼어들지 않고 재준수를 하고 질문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듣기도 중요하지만 말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감정의 단서를 먼저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이나 함께 산 강아지가 죽다니 단서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줍니다. 참 너 슬프겠다. 너 힘들겠다. 그리고 내 감정도 같이 표현해 줍니다. 나도 기르던 개가 있어서 죽어서 알아. 같은 경험이 있어서 정말 나도 슬프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말을 해주고 유사한 감정도 나도 표현해주는 이게 공감하는 말하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말을 정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한 사람도 조르는 사람이 없어서 나의 행복에, 나의 감정에 기여한 상대방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느낌, 감정,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늘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서 수업하는 내내 나 즐거웠어. 얘들아, 나 즐겁게 열정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하는 말하기.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게 되면 아이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수업 분위기도 좋아지는 공감 화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하기와 듣기 이 전략만 수업 시간에 계속 사용을 하셔도 수업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서적 공명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취 정서를 관리하는 것, 즉 정서적 지지, 즐거움과 희망과 자부심을 느껴서 에너지를 갖고 돌아가게 하는 정서적 지지와 정서적 노동,
좌절감과 지루함과 수치심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성취 정서를 관리하는 전략과 공감적 소통 전략으로서 마음을 살피고 맹인연경을 없애는 기초적인 전략과 따뜻한 수업을 만드는 정화 효과에 따른 긍정적 말하기 전략과 공감적 경청과 말하기와 같은 공감적 소통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